네, 안녕하세요. 메디살롱의 진행자 신재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정말 많이 궁금해할 만한 주제의 책을 준비했는데요. 한 권으로 파악하는 어지럼증의 모든 것.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 어지럼증 때문에 좀 고민 많으시죠. 네, 이 책의 저자이자 또 20년차 이비인후과 전문의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의 안중호 교수님, 그리고 고대 안암병원 임기정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분 정말 바쁘신데 오늘 출연 감사드리고요. 저희 비욘디에 처음 오셨잖아요. 네,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와 또 자기소개 한 분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 아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안중호입니다. 이렇게 좋은 방송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이비인후과의 임기정 교수입니다. 이렇게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들을 많이 만나뵈가지고 영광이고요. 또 이번에 한 권으로 파악하는 어지럼의 모든 것을 통해서 어지럼으로 고생하는 많은 분들께 조금이나마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오늘 1시간 동안 좀 많은 질문 주시고 또 저희가 아는 것에 대해서 매우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분의 전문의를 모실 수 있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 어지럼증에 대해서는요,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는 주제이기도 하고 네. 실제로 좀 고민이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주실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이 책의 내용이 좀 궁금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책을 5분을 뽑아서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서 저희 보이시죠? 지금 화면에 네,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는 시청자분들께 책을 선정해 주시면 되니까요. 아이디를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눈에 많이 띈 분을 선정하면 되는 거죠. 네, 지금 벌써 드리퍼 심심이님, 네, 어지럼증 치료제, 전 비트코인 얘기도 하시는데요. 좀 관심 있는 내용들, 같이 관련 있는 내용을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답변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안중호 교수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교수님 찾아보니까요, 유튜브에 출연도 직접 하고 계시고요. 또 이미 귀 건강을 지키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많이 소개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좀 대중과 소통하고 좋은 정보를 주시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사실 시작은 작년 코로나 때 저희가 저녁 있는 삶과 주말 있는 삶을 시작하면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귀를 보는 의사이고, 그래서 제 채널 이름은 귀를 보는 의사라서 영어로 이어고, 네. 영어로 그다음에 드림을 됐는데요. 사실은 그걸 한글로 말하면 이어드림. 저는 듣는 것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그런 목적으로 채널을 만들어서 열심히 제가 시간 나는 대로 많이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생활이 많이 좀 불편해졌잖아요. 근데 이비인후과는 또 환자가 오히려 줄었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사실 저희 가장 줄은 과는 이제 이비인후과하고 소아과죠. 근데 많은 분들이 아신 게 마스크를 쓰니까 감기에 안 걸리더라. 네. 그러면서 이비인후과나 소아과는 대표적인 감기과인데, 그래서 사실 그렇게 감기 같은 잔병치를 안 하는 건 좋긴 한데 앞으로도 이런 상황은 계속 지속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지만 또 다른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점점점 평균 연령이 올라가면서 이제 어지럼증이나 그다음에 난청의 문제가 생기면서 이비인후과 전문의들이 좀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을 드릴 기회가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임기장 교수님께서는요, 이 대한청각학회 그리고 대한소아이비인후과에서도 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요. 예. 네, 이 두 곳에서 맡으신 역할도 기관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전 대한청각학회에서 지금 정종우 회장님부터 이승환, 이준호, 조창현 회장님들을 모시고 의무이사, 총무이사, 기획이사, 지금 이제 빅데이터 위원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대한청각학회는 1966년에 생겼는데, 그때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청력 검사가 많이 발전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청력 검사, 보청기,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이제 언어 치료, 그 다음에 언어 평가 관련된 이 청각 검사, 청각 치료의 모든 것을 망라하는 그런 학회로 많이 발전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의 여러 이제 못 듣는 난청인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거든요. 이제 소아이비인후과 학회에서는 제가 이제 학술이사, 교육이사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소아이비인후과 학회는 99년도에 생겨서 이제 우리 미래인 어린이들의 이제 귀, 코, 얼굴, 목 건강을 통한 행복 증진을 미션으로 지난 20년 동안 이제 소아이비인후과 질환을 많이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학회가 많이 도움을 줄 것 같고, 또 이비인후과 학회들이 굉장히 분과 학회가 많아서 굉장히 열심히
연구하고 또 공부하고 또 그런 것들을 환자들을 위해서 많이 또 하고 있으니까 뭐 그런 거를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활동도 많이 하시고 바쁘셨을 텐데요. 사실 책 한 권 쓰는 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진료도 보시고 연구도 하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두 분께서 그리고 사실 저자분은 총 네 분이세요. 네, 이렇게 모이셔서 이런 책을 쓰게 되셨는지가 궁금해요. 네. 그 사실은 제가 굉장히 그 좋게 생각하는 거는 우선 이제 대학이 다른 이 4명의 이과 교수님들이 합작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저희 젊을 때부터 굉장히 잘 알아서 네. 그래서 한 20년 동안 좀 우회를 잘 다져오다가 그동안에 이제 좀 경험을 가지고 어지럼에 대한 좀 책을 쓰게 됐고요. 그 이유는 이제 고령화 사회가 많이 진행되니까 지금 어지럼 환자분들이 뭐 1년에 100만 명씩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100만 명 되는 어지럼 환자들이 얼마나 이제 고통받으시겠어요? 근데 또 이제 어지럼은 굉장히 다양한 원인이 있으니까 환자분들이 뭐 이게 신경과를 가야 되는지 신경외과를 가야 되는지 아니면 뭐 심혈관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정말 이비인후과인지 이 과 선택에 대해서도 또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또 약제는 뭔지 복잡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데 조금이나마 좀 쉬운 어조로 좀 말씀을 드리고 한번 정리하는 책을 우리 한번 4명이서 썼더니 그래도 좀 이제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좀 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책을 쓴 것 같아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기쁩니다. 네. 또 제가 사전에 인사드릴 때 보니까 두 분이 굉장히 또 친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사적으로도 좀 자주 뵙고 하시나요? 사실 제가 그 미국에 10여 년 전에 이렇게 메릴랜드의 존스 홉킨스 대학에 연수를 갔을 때 임 교수가 1년 먼저 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수 기간 동안 살 집을 대신 알아봐 주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가족끼리도 많이 만났고요. 연수 기간 중에. 그래서 많이 친합니다. 네, 아니 지금 저희 이어드림을 또 구독도 하셨대요. 심상희님께서. 근데 두 감사합니다. 분께서 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 출연하셨나요 하셨어요. 그런 인연도 있으신가요? 네, 저희가 2번인가 같이 출연을 했었을 겁니다. 네. 네. 저희 둘이 뭐 호흡이 잘 맞고 또 네. 얘기를 잘 알고 또 질환에 대해서도 서로 많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서로 이제 개인의 스타일이나 또 우리가 치료해야 되는 스탠다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면이 좀 호흡이 많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책을 쓰실 때는 좀 각자의 또 전문 분야를 나눠서 쓰셨을 것 같은데요. 또 각자 전문 분야를 좀 소개를 들어볼게요. 네네. 사실 뭐 저희는 그 이비인후과 의사니까 귀, 코, 목을 다 보지만 대학병원에 있는 특성상, 그러니까 저나 임기 교수는 이제 귀를 주로 보고요. 근데 귀에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듯이 이제 듣는 것, 그 다음에 균형을 잡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안면신경이나 그 다음에 그 두개저 종양이라든지 그런 4가지 큰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저희가 아주 관심 분야는 더 많긴 한데 그건 너무 세세하게 들어가는 거고 우리 4명이서 공통으로 관심사가 이제 어지럼이고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가 어지럼이기 때문에 우선은 어지럼으로 한번 같이 써보자. 그래서 한번 의기투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께서는 전문적으로 보시는 분야가 어느 쪽인가요? 저도 저 이과로 해가지고 이제 귀를 많이 보고 있고 하는데 저도 만성중이염이나 인공호흡 수술을 주로 많이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이 어지럼이나 보청기 하시는 분들을 이제 좀 열심히 잘 치료해야 되거든요. 굉장히 수도 많으시고 그래서 그런 쪽에서 많이 이제 질환을 도와드리는 것이 참 저로서는 좀 보람이 많이 갑니다. 네. 네네. 아무래도 정말 많은 분들이 어지럼증에 대해서는 이거를 무슨 약을 먹어야 돼? 어느 병원을 가야 돼?부터 굉장히 궁금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제 좀 본격적으로 책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 몸의 신체 기관으로서 귀가 굉장히 작지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책에도 나와 있는데 단순히 청각 기관이 아니라 귀의 구조부터 좀 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판넬 하나 준비했는데 네. 이게 좀 귀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은 귀가 굉장히 작죠. 그리고 우리 그 몸에서 보기에는 귓구멍밖에 안 보이거든요. 하지만 이 귓구멍 안에 들여다보면은 고막이라고 아주 이게 이쁜 막이 있고 그 뒤에 이소골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3개의 아주 작은 뼈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달팽이관이 있고 이제 어지럼 기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리를 듣는 것은 이제 그 귓구멍으로 모아져 온 소리가 고막을 때리고 그래서 그 이소골이 그 피스톤처럼 그걸 증폭해 줘가지고 달팽이관 안으로 그걸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달팽이관이 우리 이제 2바퀴 반 정도 이제 이렇게 말려 있는데 말려온 거를 이렇게 피면 그러면 이제 요 초창기에서는 고음,
그 다음에 여기로 갈수록은 이제 저음을 듣게 되죠. 아주 그냥 신통방통한 하나님이 잘 만들어 놓은 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좀 달팽이관이 있으면 또 옆에는 이렇게 어지럼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어지럼 기관은 전정이라고 그래가지고 2개의 그런 주머니가 있고 이렇게 3개의 그 세반고리관이 있는데 이 세반고리관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우리 그 세상이 3차원이지 않습니까? 3차원이니까 이제 X축, Y축, Z축 이 축을 모두 담당해 주는 그 3차원의 어지럼을 모두 관장해 주는 그런 아주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달팽이관도 있는 데다가 또 어지럼 기관도 있기 때문에 이제 듣는 것과 어지럼을 모두 관장을 하고 있죠. 또 이제 신기한 게 이쪽으로는 또 안면신경이 지나가요. 그래서 안면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 얼굴을 움직이는 그런 신경이 또 귀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가 망가지면 잘 못 듣기도 하고 어지럼이 오기도 하고 또 얼굴이 돌아가는 증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작은 귀에 그렇게 중요한 기관들이 모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킬 수가 있어서 우리가 참 너무 귀가 소중하다. 이거 좀 잘 알고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사실 뭐 귀가 안 좋으면은 잘 안 들려서 불편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또 기관에도 영향을 굉장히 주는군요. 네. 그렇다면 일단 우리가 한 권으로 파악하는 어지럼증의 모든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지럼증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증상도 다양하고 원인도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어지럼증이 어떤 것인지 일단 간단하게 좀 정의부터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복잡할 수도 있는 내용인데 쉽게 말해서 일반적인 성인들 평생을 살아가면서 어지럼을 한 번쯤 겪을 확률은 30%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들 중에 50% 이상 어지러워서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어지러움증의 원인은 이제 머리에 문제가 있어 어지러울 수도 있고 손에 문제가 있거나, 근데 대부분의 경우 한 70%에서 80%는 귀의 문제, 전정기관이라고 하는 귀의 문제가 있어서 어지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어지러움이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의 오른쪽 귀와 왼쪽 귀가 서로 있어서 이 서로 있는 양쪽 귀가 가운데에 있는 눈을 서로 자기 방향으로 당기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근데 오른쪽 귀와 왼쪽 귀의 기능이 똑같다면 눈이 구태여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전정신경염이라든지 이석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한쪽 귀의 전정기능의 기능이 떨어지면 나도 모르게 눈이 한쪽으로 끌려가다가 움직이고 한쪽 끌려다 움직이고 하면 나도 모르게 눈이 움직이면서 그것을 어지러움으로 느끼는 거고, 이 어지러움의 대표적인 귀의 어지러움을 그래서 회전성 어지러움, 현운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주변이 돌거나 내가 빙빙 도는 느낌을 갖는 어지러움이 전정기관의 대표적인 어지러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윤님께서 이 전정 기능이 그러면 떨어졌을 때 다시 회복될 수 있나요 하셨거든요. 그 전정 기능이, 그래서 전정신경염처럼 저희가 귀감기라고 표현하는데, 귀에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전정기관에 염증을 일으켜서 기능이 떨어지는 전정신경염의 경우에 어느 정도 떨어진 다음에는 회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완전히 없어진 염증이 너무 심한 경우는 회복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감기 났듯이 충분한 휴식과 안정을 취하면서 영양 섭취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우린 전정 재활 운동이라고 해서 중요한 거는 오른쪽 귀가 안 들리면 오른쪽 귀가 안 들리는 것으로 끝나지만 균형을 잡는 전정기관은 한쪽 기관이 기능을 잃어도 하나의 기관으로만 균형을 어느 정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기능이 떨어져도 반대편 기능에 충분한 기능을 올려주기 위해서 전정 재활 운동을 열심히 해서 얼마든지 사회생활을 할 때 불편하지 않게 지낼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 듣다 보니까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질문을 이제 많이 해주고 계신데요. 저희가 관련 있는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실 때 하나씩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그 어지럼이 평생 사람들이 안 겪을 수가 없어요. 네. 몇 번 겪게 되시는데, 가볍게는 이제 참얼미나 배멀미 같이 아주 약한 것부터 심하면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나고 불안하고 몸이 이렇게 허공에 붕 뜬 것 같고 멍한 것 같고 한쪽으로 쏠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자기도 모르는 그런 어지럼이 있는가 반면에 정말 이과적, 즉 이비인후과적인 어지럼은 완전 뱅글뱅글 그 도는 현훈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제 영어로는 벌티고라고 하는데, 이 어지럼은 한 번 당하면은 그 어지러운 거를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깜짝 놀라시죠. 왜냐하면 이렇게 한번 뱅글뱅글 도시면 이거 내가 무슨 죽는 거 아닌가,
뇌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고 이게 굉장히 크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정말 감별 진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일시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주기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계속 반복적인 경우도 있고 어떤 심한 분들은 또 지속적으로 뭐 일주, 2주 계속 어지러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어지러움의 양상 그리고 다양한 어지러움의 길이에 따라서 정말 정확하게 감별 진단을 해가지고 저희가 무슨 병인지 알아내고 거기에 맞는 약을 쓰고 또 처방을 해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이 이제 중요하죠. 네. 근데 이 어지럼증을 말씀하신 것처럼 환자는 정말 답답한데 이걸 예.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럴 때 환자분들한테 어떻게 좀 여쭤보시나요? 일단 그 어지럼증을 의사에게 좀 편하게 말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어지럼증이 처음 생겼는지 반복되는지부터가 중요하고요. 다음에는 한 번 어지럼이 발생해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주저앉거나 쉬기 전까지의 시간이 몇 시간이 걸리는지, 몇 분이 걸리는지, 몇 초 단위로 고개를 움직일 때마다 생기는지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다른 질환이 있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단순히 어지러움만 있는 것인지, 귀가 먹먹하거나 안 들리거나 이명이 동반되는지, 그런 청각 증상도 같이 동반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고, 사실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귀의 문제에 있어서의 어지러움만 말씀드리는데 정말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거는 내가 혹시 어지러운데 뇌졸중이 아닐까? 혹시 뭐 뇌경색이 많다는데 난 괜찮을까?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보통 뇌경색이나 뇌졸중에 생기는 증상은 갑자기 복시가 일어난다 그러죠. 눈이 한쪽이 안 보이는 곳이 생긴다든지 굉장히 심한 두통과 쉬더라도 가만히 있어도 계속 어지럽고 그런 다른 증상들이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진행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증상들을 사실 쉽지는 않죠. 의사한테 말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듣는 의사나 말하는 환자 모두가 좀 내 증상을 열심히 말하고 열심히 듣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안젤라님 질문도 어지럼증이 뇌졸중처럼 그렇게 오던데 뭐 이석증, 어지럼증과 뇌졸증을 확실히 구분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하셨거든요. 그런 걸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네. 사실은 또 이 이비인후과가 아마 가장 많은 어지러움을 보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비인후과에서 주로 보는 게 아까 이제 이석증, 그러니까 이제 어지럼 기관에 돌이 빠져가지고 이제 어지러운 그런 이석증이 아마 전체 어지러움의 절반이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그렇게 굉장히 많은 병이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메니에르병이라고 그러고 귀고혈압, 이 귀에 압력이 올라가가지고 그런 생기는 그 병이 또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지럼 신경이 망가지는 그런 전정신경염이 있고 그 전정신경염이 오래되면 또 이 전정신경 병증으로 진행하는데 이제 그런 병으로 앓고 계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그 이비인후과의 그 이 어지럼 중에 차지하는 부분이 제일 많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혈관 질환이 증가하시니까 부정맥이나 고혈압 또 뭐 이런 약을 드시면서 생기는 그런 어지러움이 굉장히 많아요. 또 빈혈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체위성 저혈압도 오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또 좀 그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신경과나 이런 데에서도 또 뇌졸중, 뇌출혈 뭐 여러 가지 이제 증상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신경외과까지 가면 또 이 그 뇌종양 같이 무서운 병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병이 있으니까 이 다양한 이런 병들이나 과를 이제 진단을 해야 되니까 의사들도 막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무슨 과를 보내야 되나 이거 의사인 나도 어지럽다고 그러는 거죠. 네. 그러니 이제 의사 선생님들 중에도 뭐 이게 어지럽다 그러면 큰 병원 가서 하는 이유가 정말 이런 복잡한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별 진단하는 게 이제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아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도 주셨으니까요. 좀 본격적으로 이 귀에서부터 시작되는 어지럼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증, 메니에르병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지금 질문에도 있는데요. 어머니께서 제이팡님께서 어지럼증으로 연 1회는 쓰러지시는데 예방법이나 다른 치료법이 있나요? 자꾸 쓰러지시니까 걱정됩니다 하셨습니다. 아까 질문 중에 또 제가 잠깐 본 거는 이석증이란 말이 없애야 되는 그 병처럼 보이서 좀 부정적이라는 의미를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 이석은 몸 안에 그 전형낭과 구형낭과 난형낭이라는 우리의 수평 운동과 수직 운동을 담당하는 기관에 정상적으로 있어서 우리가 갑자기 고층 엘리베이터를 올라갈 때 어지러움을 느끼듯이 그런데 그렇게 이석이 갑자기 움직임으로써 그
움직임을 감지하는 기관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임기정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반고리관은 회전을 담당하거든요. 회전을 담당하는 안에는 물처럼 림프액만 들어있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 코끼리 코를 뱅글뱅글 돌면 어지러웠듯이 물만 차 있는 세반고리관을 돌려도 어지러운데 이석이 잘못 빠져나가서 돌멩이까지 같이 돌아버리면 너무너무 어지러워 버리는 거죠. 근데 만약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연 1회 자주 생기신 분들은 사실 여성분이신 경우에는 꼭 골다공증을 점검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석증이 결국 나이 드신 분들에 생길 때는 퇴화의 과정에서 생긴다고 말씀드리거든요. 특히 여성의 경우 골다공증의 빈도가 높기 때문에 꼭 이석증이 자주 생긴다면 내가 골다공증은 없는지 평소 칼슘 섭취나 비타민 D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시는 게 아무래도 이석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안젤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비인후과에서 생기는 이석증은 완치가 안 되나요 하셨는데 이 나이 들면 생긴다는 게 말씀하신 40대 여성 같은 경우에는 골다공증 이런 게 좀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네. 거죠. 네. 그리고 우리 제이팡님께서 어머니께서 전정신경염 혹은 이석증 진단을 받으시는데 둘의 차이도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석증 같은 경우는 이제 노화나 이런 걸로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돌이 잘못 세방고리관에 들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화 때문에 자꾸 움직이지 않으시니까 이제 불순물이 쌓이는 원인도 있고, 요가, 거꾸리, 안마 같은 거 심하게 받으셔도 돌이 잘 떨어져 나와가지고 이제 세방고리관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또 이제 아침에 많이 생깁니다. 밤에도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주무시고 있다가 이렇게 돌이 이렇게 해가지고 불순물이 쌓여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딱 일어나거나 돌아 눕는데 완전히 뱅뱅뱅뱅 도는 그런 전형적인 특징적인 어지러움을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몇 번 당해보시면 딱 본인이 이석증인지 아세요. 근데 이제 이석증인지 아시게 되면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석증은 꼭 이 전정 재활 운동을 해가지고 본인이 빼셔야지 이거 빠실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병원에 가셔서도 특이한 자세로 해가지고 그 이석증을 빼주죠. 하지만 이제 그거 받으러 이제 매번 가실 수가 없으니까 본인이 이제 자가치료로 이렇게 돌을 뺄 수 있는 그런 운동을 배워서 그런 돌을 뺄 수 있으면 제일 좋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이 이석증이 자꾸 반복하기 때문에 어지럼 약에 대해서 잘 아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지럼 약도 이제 강도가 굉장히 틀리거든요. 그래서 약이 아주 센 게 있고 그 다음에 좀 약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좀 강한 거는 갖고 계시다가 이제 막 어지러움도 하고 토하고 뭐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은 이제 그런 걸로 좀 자제하면은 그럼 좀 응급실에 안 가실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좀 이제 운동 치료를 하면서 좀 증상이 좀 경감이 되면 그때는 좀 약한 약을 밤에만 한번 깍 드시고는 잘 주무시면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지럼 약들이나 안정제들이 다 이제 졸려요. 그러니까 이제 운전을 못하거나 자기 일을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시거든요. 그래서 약을 너무 많이 드시고 또 돌아다니시다가는 또 쓰러지거나 낙상사고를 당하시기 때문에 제가 어지럼 약은 좀 센 거, 약한 거 좀 아셔가지고 그 필요 따라 드셔라. 그리고 운동을 해야 이석증은 반드시 고쳐질 수 있다. 그 점을 좀 두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까 질문 중에 이제 전정신경염하고 차이를 이제 네. 질문하셨었는데 전정신경염은 말 그대로 우리가 코에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감기에 걸리면 콧물이 나오고 목에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목감기에 걸리면 기침이 나오듯이 귀에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귀감기를 일으킨다면 귀에 가는 신경은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청신경, 하나는 안면신경, 하나는 전정신경입니다. 그래서 안면신경에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안면마비가 오고요. 청신경에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돌발성 난증이 생기고 우리가 말씀드리는 전정신경염은 이 전정신경에 바이러스가 염증을 일으켜서 기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눈이 한쪽 기능이 떨어지면서 눈이 한쪽으로 치우치다가 자꾸만 뛰는 그래서 환자는 일상생활이 불편하게 되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이석증은 퇴화성 질환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전정신경염은 계절성으로 감기와 연관되어 생길 수 있는 질환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안남준님께서 심한 기침과 콧물 감기에 걸린 가운데 귀에서 파도 치는 소리가 들린다고 하시네요. 근데 동네 이비인후과에서는 노화로 인한 이명이라서 약을 처방해 주지 않으셨다고 하는데 이런 거는 치료가 불가능하신지 좀 궁금해하시네요. 이건 근데 사실은 이건 좀 이관 기능 장애랑도 좀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원래 이제 귀에서 코로 내려갈 땐 이관이라고 하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물은 내려가고 깨끗한 공기는 이제 귀로 올라오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귀에 뭔가 이제 좀 물 같은 게 쌓이면 꼭 귀에서 이제 파동 치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또 혈관의 소리가 그런 물기 때문에 더 확장돼서 들리기도 하고요.
또 뭐 만약에 심한 뭐 어떤 다이어트나 이런 게 있으시면 또 이관이 아예 그냥 열려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건 이관 개방증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또 본인 숨소리가 허히허히 들리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증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코나 이제 귀의 상태를 잘 보시고 뭐 항생제나 이런 코 뚫리는 약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좀 드시면은 좀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치료가 가능할 거로 생각됩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이 메니에르 병도 요즘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책에도 그 고흐가 네, 실제로는 메니에르 병이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고흐 얘기를 들으면 고흐가 이게 정신병, 그러니까 조현증이라 그러죠. 그래서 네. 조현증으로 이제 파리에 있는 정신과의 정신분열증이다 그래가지고 입원도 하고 치료를 받았는데 학자들이 고흐가 남긴 편지들을 분석을 했습니다. 거의 700통 가까운 편지를 분석했는데 도저히 이게 정상인에서 밖에 쓸 수 없는 내용을 썼고 사실 고흐가 호소했던 증상이 귀에서 이명이 들리고 하늘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느낌을 너무 받는다. 그래서 고흐의 작품 중에 별 해이는 밤이라든지 그런 스테리 나잇이라는 그 작품을 보면은 해물이나 달물이나 별무리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느낌을 받고 있죠. 근데 그거를 후세 사람들은 저게 독창적인 방법이라기보다는 고흐가 너무 어지러워서 하늘을 볼 때 별이 마치 저렇게 빙글빙글 도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을까. 이런 여러 가지 추측으로 고흐가 혹시 메니에르 병을 앓지 않았을까. 그리고 고흐가 고갱과 심하게 다툰 다음에 귀를 자른 자해 사건도 메니에르 병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명이 너무 심할 수 있거든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명이 커지면 힘드니까 고흐와 큰 다툼 후에 이명이 너무 커져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해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 메니에르 병이 사실 발견된 때가 프로스퍼 메니에르 박사가 1861년에 발견을 했는데 고흐는 그 전에 진단을 받고 잘못된 치료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의사들은 이 병이 조금만 더 일찍 발견됐으면 고흐가 좀 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아서 더 많은 작품을 우리에게 남겨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검사가 굉장히 정확해졌잖아요. 그죠? 네. 그 당시보다. 그죠? 그래서 어지럼증도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검사를 하는 건지가 좀 궁금해요. 네, 검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환자의 증상이 어떤지를 말을 하고 환자 그런 증상이나 생긴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증상을 가지고 진단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또 메니에르 같은 경우도 어떤 특정한 검사로 인해서 그 검사 결과에 따라 진단하는 게 아니라 환자의 증상, 반복되는 어지럼, 변동성 난청, 이명, 귀막힘 이런 증상을 가지고 진단하는 병이거든요. 그런데 혹자에 따라서는 이분이 아까 전정신경의 한쪽 귀 기능이 떨어진다고 말을 했을 때 그럼 이 기능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그리고 한쪽 귀의 기능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균형, 밸런스를 얼마나 잘 잡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예전에 알았는데 앞으로 재발을 자꾸만 할 위험도가 높은 것인지 그런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많은 검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는 한 가지로 끝나지 않고 여러 가지들을 종합해서 합니다. 그래서 환자들은 사실 검사를 마치고는 환자들한테 항상 이렇게 힘든 검사를 다신 받고 싶지 않으시면 어지럽지 마시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네, 사실 이 어지러운 게 뭐 귀 때문인지 어디 머리 때문인지 신경 때문인지 아니면 또 마음 때문에도 좀 어지러운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고요. 네. 시민성 어지럼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까 질문에도 보였는데 공황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어지럼증이 있을 수 있지 않나는 질문이 있으셨는데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쉽게 말해서 시민성 어지럼이라는 것을 귀에 생기는 공황장애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생기는 공황장애가 아니라 귀에 생기는 공황장애인데 많은 분들이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내가 너무 심한 어지럼을 알아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어지럼 환자들이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은 괜찮은데 언제 다시 어지러울지 몰라서 불안하신 게 있거든요. 네. 내가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세상이 빙글빙글 돌아서 운전대를 놓치면 어떡하나. 그리고 내가 사람들을 만날 때 너무 어지러워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망신스러우면 어떡하나. 네. 이런 여러 가지 불안감 때문에 생기는 일종의 큰 어지러움을 겪은 다음에 일어나는 일종의 후유증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시민성 어지럼의 가장 큰 치료도 역시 귀에 생기는 공황장애답게 공황장애에 쓰는 약들을 3개월에서 4개월 이상 꾸준히 복용하면 대부분의 환자들이 좋아집니다. 네. 그래서 이 어지러운 질환 하면요, 약간 좀 대표적으로 빈혈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또 기립성 저혈압 이런 거 떠오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치료를 할까요? 사실은 좀 증세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빈혈이나 이제 체위성 저혈압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래 서 있으시거나 아니면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일어나는 경우에 이 머리 쪽으로 이제 피가 제대로 못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어지러워지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눈앞이 캄캄해져요. 그 흑백으로 보인다든지 왜냐하면 눈으로 피가 안 가니까 눈앞이 캄캄해지고 흑백으로 보이고 이렇게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증상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게 이제 어지럼이 이과적인 어지럼처럼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게 아니라고 알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빈혈이나 체위성 저혈압이니까 뭔가 피 검사를 한다든지 이런 게 중요하고요. 뭐 이런 다리 같은데 이제 밴드를 꼭 하시거나 판타롱 스타킹 같은 거 꼭 해가지고 좀 피가 위로 올라오게끔 그렇게 하신다든지 하지정맥류를 좀 치료하신다든지 여러 가지 좀 방법을 쓰셔야 그래야지 좀 가능할 것 같고요. 꼭 피 검사를 해보시고 또 아니면 심장에 부정맥이 있는지도 좀 검사를 해보셔서 거기에 맞는 원인에 따른 치료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럼 저희 질문이 좀 많이 들어와서요. 질문을 몇 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페트루시플님께서 선생님 저는 이비인후과에서 자주 처방하는 징코빌로바 성분의 약을 먹고 기립성 저혈압 증상과 현운이 왔다고 하시네요. 처음에는 이석증이나 메니에르인 줄 알았는데 그 약을 끊으니 두 증상이 사라지더라고요. 예. 복용하면 또 그렇게 되신다고요. 네, 아주 굉장히 드문 케이스긴 한데요. 징코빌로바라는 제품 그 약 자체가 좋은 약입니다. 좋은 약이고 혈관의 탄성을 좋게 해서 혈관의 그 흐름을 좋게 하는 약인데 간혹가다 말씀하셨듯이 징코빌로바를 드시게 되면 혈관이 너무 확장이 돼서 예를 들어서 누워 있다가 갑자기 일어날 때 생기는 기립성 저혈압처럼 누워 있을 때는 심장하고 뇌의 위치가 똑같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가 갑자기 일어나면 머리가 하늘로 올라가죠. 그때 아래에서 피를 쏴줘야 뇌로 피가 제대로 들어가서 어지럼이 없을 텐데 이렇게 징코빌로바 같이 혈관이 확장되는 약을 드시는 경우에는 미처 피가 원하는 만큼 뇌로 전달되지 못해서 어지럼을 일으키는 기립성 저혈압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필요가 이 약을 꼭 드셔야 되는 건 없기 때문에 저 약을 드셔서 불편하시다 그러면은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또 저 이뇨제나 그 아스피린이나 이런 징코빌로바 같은 거를 이 용량이 과다하시면 저런 식으로 이제 그 뇌 쪽으로 피가 많이 못 가는 이 저혈압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용량을 좀 체크해 보셔야 돼요. 징코빌로바도 좋다 하니까 처음에는 좀 용량이 낮다가 자꾸 용량을 이게 늘리고 굉장히 많이 먹는 그런 버릇이나 이제 습성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한 용량을 적당히 드시면은 이게 명약인데 이게 과다하면 항상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약의 용량도 한번 다시 체크해 보셔야 될 거예요. 네, 지금 약에 대한 질문도 있는데요. 사실 이제 우리가 어지럼증이 우리가 먹는 약 때문에 생긴다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놀랐습니다. 어떤 약을 먹으면 좀 그런 어지럼증이 나타나는지 우리가 좀 똑똑하게 약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요? 예, 그래서 제가 약에 대해서 좀 꼭 잘 알아야 한다는 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꼭 비단 의사들한테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에도 쓴 바와 같이 각각의 약을 꼭 좀 잘 아시라. 본인이 드시는 약은 꼭 그 모양이나 이런 걸 아시라고 꼭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저희 사실은 제 제자인 우리 전공의 선생님들이나 우리 의사 선생님들한테도 꼭 이 약의 모양을 꼭 기억해라. 그 다음에 색깔도 다 해라. 아니면 되면은 꼭 먹어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좀 당해봐야 합니다. 제가 혹시 좀 재미난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거 회사에 성과를 내기 급급해가지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런 중년 환자를 한 분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요분은 너무 잠을 잘 주무시지 못하고 어지럼이 심하시고 불안정하셔가지고 그래서 좀 이런 강력한 수면제, 안정제를 드셔야 좀 주무시고 이제 어지럼도 좋아지신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수면제를 처방하고 잘 드시고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야, 잠 잘 오고 너무 좋습니다. 근데 여기가 한 달 되고 두 달 되고 하니까 이상하게 자꾸 낮에 무력감이 생기고 너무너무 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갑자기 약을 끊으세요. 약 때문에 이제 자꾸 그런 부작용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약을 끊으신 거죠. 그랬더니 약을 끊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3일 동안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약이 없으니까 몸에서 이제 약을 달라고 하니까 3일 동안 완전히 잠을 못 주무시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리바운드 인솜니아라고 하는데 3일 동안 잠을 못 주무시니까 그 다음에 어때요? 하루 종일 또 이제 좋으시는 거예요. 그거가 이제 좀 주무시는 게 악화 호전을 쭉 반복해가지고 결국에는 안정화되고 약을 끊고 습관이 개선되셨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게 누군지 아십니까? 네, 바로 접니다, 저. 그러니까 의사인 저도 이런 부작용을 다 아는데도 실제로 먹어보고 당해보지 않으면 그 내용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런 약을 드시고 나서는 좋은 것도 있는데 장기적으로 드시면 이렇게 그 계속 어지럼이 오히려 생기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안 좋은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안정제나 수면제들이 초기에는 이 감정이나 어지럼이 잘 안정되고 어지럼도 조절되고 잠이 잘 오는 듯 일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는 있지만은요. 장기적으로 복용하시면 낮에 막 무력하고 졸리고 생업이나 운전을 그 효과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부작용에 시달리게 되거든요. 더 큰 문제는 약물을 끊으려고 하면 막 불안해져요. 약물을 끊으려고 그러면 어지러워. 약물을 못 끊게 돼요. 그러니까 계속 이걸 평생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도 빠지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장기간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이런 안정제나 수면제 등을 복용하는 일이 생기니까 삶의 질은 안 좋아지고 일명 이 약발이 안 받으시는 거죠, 점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 어지럼이나 안정제나 수면제도 적당한 용량을 본인이 정말 아시고 그걸 아주 효과적으로 현명하게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꼭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직접 자기 고백을 해주시니까 훨씬 와닿는 것 같아요.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거 아셨어요? 저는 잠을 평소에 잘 자가지고 모르겠습니다. 네, 사실 진짜 이런 어지럼증이요, 뭐 어디가 뭐 부러지고 아프고 중증 질환이고 이런 것보다는 이런 생활에 좀 불편함, 밀접한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어지럼증을 그러면 약을 먹지 않고 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좀 있을까요? 우선은 항상 저희가 운동을 열심히 하시라고 운동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근데 운동이란 게 단순히 근력 운동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가장 좋아하는 권하는 나이 드신 분들에게 권하는 운동은 마트에 가셔서 카트를 잡고 진열대 사이를 빨리빨리 걸어 다니시면은 뭐 아무리 빨리 걸어도 카트를 잡고 있으니까 넘어지지 않으시겠죠. 네. 그러면서 오른쪽 왼쪽 진열대를 번갈아 보면서 내가 무슨 물건이 있는지를 제때제때 찾아보시라. 그러면 뭐 물건 사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동을 하고 제일 좋은 운동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배드민턴을 추천을 많이 드립니다. 배드민턴이 그렇게 빠르지 않은 속도에서 야외에서 동반자와 같이 편하게 할 수 있는 운동 중에 하나거든요. 또 한 가지는 문방구에서 파는 작은 말랑말랑한 고무공을 사신 다음에 집안에서 벽에 던진 다음에 받는 운동, 이런 것들이 내가 균형을 잡고 눈의 움직임을 갖다가 제때제때 사물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운동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아까도 기립성 저혈압처럼 누워있거나 앉아있다 일어설 때 갑자기 뇌에 피가 절가는 이유는 하지에 몰려있는 피가 제때 근육이 뭉쳐져가지고 위로 쏘아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뒷발꿈치 드는 운동 있죠. 그런 걸 다리의 근력 운동. 그래서 항상 나이가 들었을 때 가장 남는 재산은 하체 근육이다. 그런 식으로 항상 강조를 드립니다. 이건 저도 한번 이제 해봐야겠네요. 네. 네. 교수님은요? 운동 얘기해 주시니까 아까 이석증 제가 빼는 전정재활 운동을 가르쳐 드린다고, 습성화 운동을 가르쳐 드린다고 그러는데 이제 고개를 한쪽으로 돌리고 이제 천정을 보면서 이제 눕고 또 다시 일어나서 또 한쪽을 보고 또 천정을 보면서 이렇게 눕고 하는 이제 습성화 운동을 많이 하시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어지러우세요. 왜냐하면은 이 이석이 계속 움직이니까 굉장히 어지러워가지고 운동하기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 그래도 계속 운동하시다 보면 이 꽉 막혔던 돌이 이 파편이 되고 모래가 되고 먼지가 되면서 작아지면서 이제 점점 빠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지러움이 없어지는데 그 중간에는 이제 어지러운 게 아니라 약간 붕 뜨고 멍 뜨고 이 머리를 꼭 누가 천정에서 잡아당기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시거든요. 그런 기분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이제 충분히 한 2, 3주 정도 운동을 열심히 하시면은 깨끗해지신다. 그리고 이게 아침에 이석이 많이 오기 때문에 주로 이제 아침에 그런 거를 좀 하시는데 양쪽으로 한 10번 하셔야 되니까 한 10분, 20분 걸린다. 그리고 꼭 배우자분이나 이제 자제분들이 그 운동을 꼭 아셔서 어르신들 그렇게 운동하시는 거 꼭 하시게끔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운동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정재활 운동할 때 우리가 항상 좌우 이 어지럼 기능이 똑같아야 되거든요. 우리의 어지럼 관장은 이 뇌, 그 다음에 양쪽 귀, 요 세 개의 컴퓨터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개를 도리도리 움직이거나 이럴 때도 양쪽이 균형이 되니까 이제 전혀 어지러움 없이 좋은 거거든요. 근데 한쪽이 완전히 망가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자꾸 사람이 한쪽으로 이렇게 가게끔 되거든요.
이런 어지럼이 바로 이제 전정신경염, 전정신경병증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하는 거는 이제 초점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가족 사진이나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요 사진을 붙여놓고 그걸 보면서 이제 그대로 눈은 가만히 있으면서 이제 고개만 돌리면서, 그러니까 제가 버스나 지하철이나 흔들리는 데 있더라도 이 초점만 맞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운동을 자주 하시게끔 좀 연세 있는 우리 부모님들한테 좀 권해주시는 것도 좋은 전정재활 운동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방송 보신 분들만이라도 꼭 이 두 분의 이런 비법을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남은 시간에는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멍멍개님께서요, 아빠가 협심증 때문에 최근에 신약을 드시고 계신데요. 그거 먹고 엄청 어지럽다고 하셨대요. 이것도 역시 갑자기 혈관이 열린 것 때문에 부작용이 아닐까요? 하셨습니다. 뭐 신약의 어떤 성분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일단 내가 원래 드시지 않았던 새로운 약을 드셨는데 전에 없던 증상이 생겼다. 그게 어지럼이라 그러면 우선 그 약을 처방하신 선생님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이 약의 일시적인 부작용인지 아니면 이 약을 드시면 계속해서 어지러워서 일상생활이 불편한지를 꼭 상의하시고, 이게 내 건강이나 내 치료를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약이라면 어떤 식으로 약을 드셔야 될지 그런 것을 충분히 상의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KT 김님께서는요, 저는 세타펩타이즈 우벤자임 자기 전에 먹고 어지럼증이 심해진 건데 혹시 관계가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뭐 약들이 이제 여러 가지 약들이 있으니까 그런 약들이 좀 이제 그 이런저런 이제 어지럼을 유발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제가 좀 뭐 구구절절 어지럼 약물에 대해서 이렇게 생겼다, 금이 있어요, 어떤 글자가 써져 있어요, 색깔이 어떠해요, 포장지는 어떤 거에 쌓여 있어요, 이렇게 제가 자꾸 설명드리는 이유가 본인이 복용하는 약물에 대해서 잘 아시고 이걸 써야 된다고 꼭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지럼의 경우에는 질병 경과에 따라서 요 약 드시는 용량이나 이런 게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 사실은 어지럼 약을 언제 먹어요? 하는 질문을 저는 굉장히 많이 받는데 당연히 어지러울 때 드셔야죠. 네. 농담 반 진담 반 얘기를 드리는데 그 이유가 사실은 좀 아침에 드시거나 이게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 이게 상시 드시면 그럼 이게 당연히 약간 졸린 듯하고 집중해서 이제 일을 못하고 운전할 때 졸려서 사고 위험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비상시 또는 저 약할 때 먹는 그런 약들을 좀 아셔서 어지럼이 필요할 때만 좀 약을 드셔라. 그렇게 좀 꼭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약 얘기가 또 나와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어지럽고 안 좋으시니까 자꾸 그 의사 선생님들 만날 때마다 이제 어지럽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비인후과 가셔서도 어지럼 약 타시고 내과에서도 또 어지럼 약 타시고 신경과에서도 또 어지럼 약 타시고 다니시는 병원마다 다 어지럼 약을 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 오시면 결국에는 제가 약 다 줘보세요. 그래서 이 약 빼세요, 저 약 빼세요, 요 약은 드시지 마세요, 뭐 해가지고 다 빼고는 요것만 필요할 때 드세요. 요렇게 해드리는 게 오히려 그 치료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쓰는 약을 꼭 아시고 특히 어떤 것들이 어지럼에 관련된 약인가를 꼭 아셔서 현명하게 좀 사용하시는 게 좋다고 꼭 좀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오늘은 또 일반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책에는요, 그런 약 성분에 대한 내용도 굉장히 또 세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뭐 필요하신 분들은 또 책에 있는 내용도 좀 참고하시면 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분 우리 심상희님께서 어지럼증이 뇌가 보내는 이상 신호일 수 있나요? 하셨어요. 지금 보니까 심상희님께서 질문을 가장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제 머리에 들어갔는데요. 심상희님께 책을 한번 드릴까요? 네. 그래서 네. 어지럼증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지럼증의 대부분은 이제 귀에서 생기지만 어지럼증이 이제 뇌출혈이나 뇌경색 또는 뇌의 어떤 아주 드물지만 한 전체 환자의 한 1, 2%밖에 안 되지만 그 전정신경, 균형을 잡는 전정신경에 생기는 종양도 있습니다. 전정신경 초종이라 그래가지고 그런 전정신경 초종에 의해서 전정신경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난청과 어지러움이 자꾸 반복적으로 생겼는데 검사를 해봐도 좀 애매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보험에서는 어지러움으로 1차 검사 및 치료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어지러움이 생기는 경우 보험으로 뇌 MRI를 촬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시는 병원에서 어지럼증 검사와 치료를 받는 중에도 너무 안 어지러우면 보험으로 뇌 MRI를 촬영할 수 있으니까 꼭 담당하신 선생님과 상의해서 머리 촬영을 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네.
그리고 우리 조경민님께서는요, 가끔씩 찾아오는 어지럼증이 이석증인 줄 알았는데 전정기관 이상이었다고 하십니다. 재발이 안 되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너무 괴로우시대요. 참 이게 이런 분들이 참 걱정인데요. 이제 네. 그 전정신경염이라고 이제 한번 이게 깨져가지고 좌우의 그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 이게 차후에는 이제 전정신경 병증이라 가지고 그게 자꾸 재발돼요. 그러니까 꼭 이제 피곤하시거나 잠을 잘 못 주무시거나 뭔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면 거기와 연관돼서 이렇게 어지럼병이 자꾸 재발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참 그런 경우에 너무 괴롭습니다. 그 직장 사람들 저 눈치도 배고 맨날 뭐 연가를 쓸 수도 없고 그래서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꼭 이 어지럼 약을 센 거 약한 거 그렇게 딱 갖고 계셔가지고 너무 비상시에 딱 약을 먹고 그다음 또 약한 걸로 이렇게 바꿔가면은 오히려 굳이 뭐 응급실에 막 이렇게 실려가지 않더라도 그런 거를 이제 몇 번 조절하실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이 스트레스를 안 받고 좀 잠을 잘 주무실 수 있는 그런 이 생활 자체를 조정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주무시는 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때는 그래서 제가 자꾸 이 어지럼 약들은 약간 졸리니까 밤에 그것만 이렇게 깍 드시고 바로 딱 주무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드리거든요. 왜냐면 TV 뭐 라디오 보고 뭐 핸드폰 뭐 이렇게 막 보시는데 어떻게 잠이 오시겠어요? 그러니까 잠 주무시기 전에는 카페인이나 이렇게 너무 과도한 운동 같은 걸 하지 마시고 이 깜깜한 방에서 딱 침대는 자기 주무시는 것만 하셔야 돼요. 그 침대에서 뭐 따뜻한 샤워 하셔도 좋고 뭐 따뜻한 우유 하나 드셔도 좋은데 그렇게 하고 약을 어지럼약이나 안정제를 딱 드시고는 바로 딱 누워서 주무시라. 그렇게 해가지고 잘 주무시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로는 좀 음식 조절을 많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메니에르 병에서도 얘기 드렸듯이 요즘 사람들 굉장히 이 인공적인 용질, 뭐 그건 소금 설탕이 다 포함되지만 그런 거 굉장히 많이 드시거든요. 그래서 제발 좀 그런 짠 거, 단 거, 매운 거, 국물 좀 이런 인공적인 것들을 좀 덜 드시는 그런 습관이 되셨으면 좋겠다. 약간 좀 비구니가 되실 필요가 있다. 물 많이 드시고 야채, 바나나, 뭐 아보카도, 시금치, 버섯 같은 이 포타슘이 많이 포함된 그런 건강한 식생활 하시라고 세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 중에 김수정님께서 네, 뭐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네. 지금 어지럼증을 위해서 따로 약을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백혈병 약을 드시는데 만약 백혈병 약을 드시다가 너무 힘들어서 어지러울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지러운 게 귀 때문에 어지러운 건지 아니면 약을 드셔가지고 몸이 전반적으로 기력이 떨어지고 있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기가 허하면 귀가 어지럽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게 약을 드셔서 너무 몸의 컨디션이 나빠져서 그런 건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약을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빨리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요. 네. 그다음에 이어폰을 가지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네. 지금 저도 그 갤럭시 버즈에 대해서 이제 외이도염을 일으킨다는 보고를 좀 보긴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갤럭시 버즈라서 일으키는 게 아니라 이어폰을 잘못 사용하는 거죠. 너무 오랫동안 사용해서 귀가 축축하게 해서 그냥 그것 자체로 염증을 유발하는 거지 어떤 특정 제품이 더 뭐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블루투스가 뇌종양을 일으키지 않나는 질문도 봤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새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전자파 인증을 다 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쓰셔야 되고요. 뭐 이게 지금 청력을 대해서 말씀드리기 좀 애매하지만 60 법칙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어폰을 쓰더라도 전체 볼륨의 60% 미만에서 한 번에 60분 미만씩만 사용하면 귀가 나빠지거나 걱정스러운 상황이 안 생기니까 그렇게 안전하게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어지럼증에 대해서 진짜 많은 분들이 방송에 들어와 주셨고 또 질문도 많이 해주셨는데요. 한 번으로 다루기엔 좀 아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시간 되시면 한 번 더 모시고 싶고 또 다른 저자분들도 계시잖아요. 한 번 더 저희가 어지럼증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번에 오정훈 박민영 교수가 나와서 더 네. 자세하고 친절하게 말씀 주실 거로 기대합니다. 네. 그리고 일단 두 분께서요. 오늘 저희 책을 읽어보실 분을 두 분 이렇게 뽑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을 또 많이 해주셨는데 기억에 남는 아이디가 있으신가요? 저는 아까 심상희님하고 네, 심상희님 한 분하고요. 팩트 영어로 써 있어 제가 네, 지났는데 팩트 풀림인가? 예. 팩트 풀림. 네 맞습니다. 보셨던 것 같아요. 그분이 제 네. 기억이 남습니다. 저는 한 세 분 선정해도 되겠죠? 네, 그러시면 부탁드립니다. 임소피님 네. 드리고 싶고요. 안남주님 드리고 싶고 네. 아까 그 김수정님 저 백혈병 약 드신다는데 우리 네. 책 한 권 선물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진짜 다들 또 도움 되시는 정보도 얻어가시고 이제 책도 받아서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제 우리 어지럼증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께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씩을 부탁을 드릴게요.
어지러움은 잘 관리하고 내 건강 상태를 잘 유지하면서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는 병입니다. 그래서 혼자 끙끙 앓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꼭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셔서 의사와 상담하고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 많은 어지럼들이 있는데 이제 이과적인 어지럼은 이제 이석증이 제일 많고 그럼 운동 치료로 치료하면 되시고요. 메니에르병 같은 경우는 이제 식사로 생기는 귀고혈압이기 때문에 정말 이 건강한 식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메니에르병 환자분들이 노플라스틱 운동도 하고 비닐 버리지 말자, 우리 지구를 지키자는 그런 운동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우리 이 어지럼 이 병에 다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운동에 같이 좀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전정신경염이나 모든 어지럼들 조정하기 위해서는 약을 잘 알고 쓰셔야 된다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본인이 드시는 약에 대해서 꼭 찾아보시고 그 모양이나 이런 걸 잘 기억하셨다가 쓰시고, 그런 것들을 좀 의사선생님들께 많이 여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 어지럼에서 좀 해방되는 그런 밝은 날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두 분 출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또 비욘드에서 또 뵙게 될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